여기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도 저렴하고 워낙 소국이라 대국인 중국인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한다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국인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황제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소문이 있다는데요. 과연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리빙빙이라고 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이미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정했어요. 중국에서 교사가 되려면 먼저 관련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학과를 전공했는데 교육 이론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수법, 그리고 실습까지 다양한 과정을 배웠어요. 교사라는 직업은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나 매력적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하게 했으니까요. 저는 주로 학교의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중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에 있는 소국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말로는 일본과 한국 등의 소국은 중국을 대단히 우러러보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중국에 오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서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한 중국의 교수가 쓴 책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한국은 중국의 경제력에 힘입어 성장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중국인의 후손들인 경우가 많고 중국의 많은 물적 자원들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했으니 중국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저의 남자친구는 평소 역사나 해외에 관심이 많았고 현재 역사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국은 현재 K-팝이나 드라마로 세계적으로 인기인데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문화들은 전부 중국에서 온 것이고 중국이 원조인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자신의 독자적인 문화라고 우기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주장하는 고대 국가들도 전부 중국 땅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중국의 역사가 맞는 것임에도 왜 중국의 역사를 한국의 역사라고 우기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한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중국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임에도 중국의 역사마저 가져가려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남자친구에게 굉장히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인지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야.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그의 제안은 한편으로는 설레는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을 주었죠. 저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예전부터 저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너무 작고 가난한 나라라서 우리 중국에 힘과 자원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조차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한국을 떠올리면 늘 우리 중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작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지도를 봐도 중국 옆에 그저 점처럼 붙어있는 나라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과거에는 완전히 중국에 의존했으니 중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라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 K-팝이나 드라마 같은 콘텐츠로 주목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한 것일 뿐 독창적인 무언가가 아닙니다. 음식도 옷도 전통도 모두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걸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남자친구 역시 제 생각에 공감하며 한국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을 때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를 뭐하러 가보겠어? 그냥 우리 주변 동네 수준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더 잘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지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직접 가서 그들의 실상을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을 우러러보며 황제 대접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그것도 얼마나 사실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우리 중국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기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여행 준비를 하며 한국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 인터넷에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경제 발전과 IT 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을 자랑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런 글들이 전부 과장된 선전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지원과 투자 없이는 한국이 혼자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장 의아했던 건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문화와 역사를 강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대부터 한국의 많은 역사는 중국의 일부였으며 문화와 전통도 전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인데 마치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것처럼 포장하는 태도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한국은 우리 중국의 은혜를 아는 대신 오히려 우리를 경쟁자로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역사박물관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늘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왜 그렇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전통 음식도 의상도 심지어 도자기 기술까지도 중국이 전해준 거잖아. 그런데도 중국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어이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에 대한 호기심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국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우리 문화를 모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방학 동안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작고 가난한 나라가 중국의 위대함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까.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물가가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심지어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물 한 병을 살 돈이면 한국에서는 삼시세끼를 해결하고도 돈이 남는다더라. 이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의아하면서도 동시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작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물가가 낮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국내 소비 시장도 크지 않으니 물가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우리 중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고요. 남자친구와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도 우리는 이런 물가 차이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가 진짜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 중국에서는 평범한 식사를 해도 돈이 꽤 들지만 한국에서는 최고급 요리를 먹어도 우리 지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야. 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이번 여행이 단순히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월함을 다시 한번 체감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을 황제처럼 대접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의 저렴한 물가와 경제 상황이 이런 태도를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도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며 그곳에서의 경험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이미 기대가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국 여행 계획을 세운 뒤 저는 학교에서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왜 그런 작고 약한 나라를 굳이 구경하러 가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업 중에 한국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선생님, 한국은 너무 작아서 지도에서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나라에 뭐가 볼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지만 곧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한국은 작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우리 중국의 영향으로 근근히 발전하고 있단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그 작은 나라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들어봤지만 우리가 굳이 거길 찾아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크고 잘 살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저는 이 작은 나라에 대한 무관심이 단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이라는 대국 안에서 자라면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이들은 작고 약한 나라라는 말을 반복하며 저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그냥 우리 중국에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며 제 계획을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나라의 한계를 알고 있는 셈이니까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한국에 가서 그 나라의 실상을 보고 오면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겠지.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 중국의 위대함을 직접 체감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자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공항에 도착했는데 비행기는 중국국제항공에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행 항공편이었어요. 비행시간은 약 2시간 정도로 예상보다 짧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까우면서도 우리와는 다른 환경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출발 전 공항에서 환전소를 들렀습니다.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사용할 돈을 준비하며 한국 원화를 보고는 한참 웃었습니다. 이게 다 1,000원, 10,000원이라고 적혀 있네. 단위가 이렇게 커서야 돈의 가치가 얼마나 낮은지 바로 알겠어. 저도 그 말에 웃으며 맞아. 중국의 위안화로는 이렇게 큰 숫자를 쓸 필요도 없잖아. 라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점심을 사 먹으며 중국 공항에서조차 느껴지는 대국의 위험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고 약 1시간 50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공항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느낌이었어요. 사실 출발 전까지는 서우두 국제공항 PK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공항이라 비교조차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천공항은 그 크기와 세련됨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창밖을 바라보며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항이 꽤 크네. 우리 서우두 공항이랑 비교해도 작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생각보다 잘 만들어졌네. 이 정도면 꽤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니 시설들이 눈에 띄게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안내 표지판도 다국어로 잘 정리되어 있었고 동선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혼란 없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전자 안내 시스템과 디자인이 깔끔한 휴게 공간들이 눈길을 끌었고 심지어 공기까지 맑게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긴 대기 환경도 좋은 것 같아. 서우두 공항은 워낙 이용객이 많아서 공기가 탁한 편인데 여기는 좀 더 쾌적한 느낌이네. 짐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오면서 저는 살짝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세련된 공항을 가지고 있다니 조금은 예상 밖이었거든요. 이 공항만 보면 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처럼 느껴지지 않네. 라는 생각이 스치면서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공항의 시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를 잘해뒀을 줄은 몰랐어. 우리가 대국이라 자부하는 중국과 비교해도 뒤처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도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 저 역시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입국 절차를 마친 후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공항철도를 타기로 했습니다. 사실 공항에서 시내까지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중국의 지하철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시설이 매우 세련되고 최신식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조용하고 사람들도 질서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철이 신속하게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매우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가까워질수록 저는 물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여행 중에 일어날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음료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중국에서라면 10이 아닌 약 1,800원 정도면 충분히 3, 4개 음료를 살 수 있었던 가격이었는데 한국에서 음료 한 병을 사려니 2,000원 이상이었습니다. 그 가격에 남자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뭐야, 너무 비싸잖아. 같은 음료가 중국에서는 몇 배나 더 저렴한데 저도 그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가격이야. 한국은 물가가 이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 사실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보다 물가가 훨씬 더 비쌀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 작은 나라가 정말 그만큼의 물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한국의 물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여행 중에 사용할 금액을 계산해 보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가가 비싼 만큼 한국은 분명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경제력이 사실은 그만큼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제 생각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물가가 이렇게 비쌀 정도로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보면 정말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기분이었어요. 저희는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한국에서 첫 번째로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음식점을 찾아 들어갔는데 메뉴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자주 가던 음식점에서는 두 사람이 한 끼에 대체로 30위안인 약 5,500원 정도면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음식점의 메뉴를 보니 최소 가격이 1인분에 1만원 이상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메뉴판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이게 무슨 가격이야? 한 끼에 1만원이 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며 경악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우리는 2명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이면 뭘 먹어도 금방 나갈 것 같아. 저희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민했습니다. 음식을 시킬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니 일단 한 가지 음식을 시켜서 나누어 먹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분만 주문하기로 하고 1인분의 고기와 밥을 시켰습니다. 그 가격이 15,000원 정도였는데 솔직히 그 정도로 비싼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 그 양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비슷한 가격이라면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한국의 1인분은 양이 적어 보였어요. 우리는 그 고기를 두 사람서 나누어 먹으며 이게 1인분이라니 이 정도 양으로 배부를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누어 먹었죠.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더군요. 한국은 이렇게 비싼 물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물가에서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겠구나. 그때 저는 한국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이렇게 비쌀 만큼 한국의 경제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가졌던 작고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을 줄은 몰랐다고 하며 놀랐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숨을 쉬면서도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즐겨야겠다며 일단 이번 여행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서의 생활비나 물가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서울 시내를 산책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걸어가고 쇼핑하는 모습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피켓을 든 외국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피켓에 한국 물가 너무 비쌈, 한국에서 일하려면 물가도 감수해야 한다. 라는 문구를 적어두었고 그 옆에서 사람들이 간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저희는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외국인은 중국인처럼 보였고 피켓을 들고 있던 이유가 궁금해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하려고 준비 중인 중국인입니다.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서 그걸 알리려고 피켓을 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그 사람은 자신이 한국에 와서 물가가 중국보다 훨씬 비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중국에서 살 때는 물가가 훨씬 저렴하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모든 게 다 비쌉니다. 식사나 쇼핑을 해도 돈이 훨씬 더 들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순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살다 보니 한국이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은 가난하고 작은 나라라는 선입견을 가졌는데 이제 보니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중국보다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서 중국인으로 살면서 더 좋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제 시각이 완전히 흔들린 순간이었죠. 그는 한국에서 자신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경제 수준과 물가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확실히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였고 물가는 분명히 중국보다 비쌌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닌 경제적으로도 훨씬 발전한 나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저희는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저희는 한국에서 일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물가가 비쌌다는 사실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국에서 매달 5천 위안인 약 9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하려면 내가 받는 월급으로는 전혀 편하게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봉급이면 중국에서는 중산층에 해당하고 교사라는 직업은 꽤나 괜찮은 직업이기 때문에 대우를 받는 편인데 한국에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는 일주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지 내가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중국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대기해도 부족할 거야 라며 고민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의 월급은 한국보다 훨씬 낮았고 그만큼 생활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만큼의 물가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일단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해. 지금 당장 내가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비야. 월급으로는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받는 5천 위안인 90만 원 정도를 한국에서의 생활비로 바꾸면 그 돈으로는 최소한 1인분의 식사를 하는데도 부족할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의 평균 식비는 대체로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였고 하루에 3끼를 먹으면 5만 원이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가 받는 월급으로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더 많은 일을 찾아서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거비용, 교통비용 등 생활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매달 생활비만 해도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는 들 것 같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느낌이었죠. 저희는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편하게 살려면 중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물가가 비싸고 생활이 어려운 곳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발전된 경제를 자랑하는 나라라는 사실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숙소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원래 한국에 올 때는 숙박 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텔을 찾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한국의 호텔 가격은 생각보다 매우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 중급 호텔의 가격은 하루에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였고 저희처럼 예산이 빠듯한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만큼 고급 호텔은 더 비쌌고
저희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싸구려 여인숙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인숙이라도 간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구석구석 찾아본 결과 저렴한 곳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하루에 4만 원 정도였는데 솔직히 여인숙이라 그런지 방은 좁고 시설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또 놀랐던 건 그 가격이 중국에서 비슷한 수준의 여인숙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비쌌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여인숙보다 괜찮은 숙소를 잡으면 하루에 80이 아닌 약 1만 4천 원 정도면 충분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보다 적어도 2배는 비쌌고 시설도 그렇게 좋은 수준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여인숙에 도착하자마자 이곳도 이렇게 비싸다니 한국은 정말 물가가 다르구나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예상보다 너무 비싸서 당황스러워 라고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도 그가 말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이 돼.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안과 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숙박비, 식비 모든 것이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비싸다면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한국의 궁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경복궁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관광 가이드의 설명을 듣게 되었죠. 경복궁은 한국의 대표적인 궁궐로 그 규모나 건축 양식에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 가이드가 한 말이 저를 크게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자금성은 경복궁을 모델로 해서 지어진 궁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말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국에서 자금성은 중국의 황궁이자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자금성은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의 황제들이 거주했던 궁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궁전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그런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참고해 지어졌다고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이드는 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궁궐로 139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명나라는 조선과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건축물의 양식이 발전했어요. 실제로 자금성의 건축 스타일도 경복궁에서 영향을 받아 설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당시 명나라의 건축가들이 한국의 궁궐을 보고 그 양식을 참조하면서 자금성을 지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경복궁을 참고해서 자금성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그동안 중국의 역사에 대해 배웠기 때문에 자금성이 중국의 황제들을 위한 궁전으로 당연히 더 중요하고 원조적인 건축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궁궐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머릿속으로 계속 되새기면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금성이 경복궁을 참고했다면 그만큼 한국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일 테니까요. 물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 순간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니 하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후 경복궁을 둘러보며 그 건축물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다시 숙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여인숙에서의 불편한 경험을 떠올리며 저렴한 숙소를 찾는데 더욱 신경을 썼죠. 그때 한국에서의 저렴한 숙소를 찾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찜질방이었습니다. 찜질방은 한국에서 아주 대중적인 장소로 24시간 운영되고 저렴한 가격에 숙박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는 찜질방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궁금한 마음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의 입구를 지나 들어가 보니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입장료가 약 1만 원 정도였고 숙박 비용을 포함해도 하루 2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하룻밤을 묵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다양한 사우나 시설과 넓은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찜질방 안의 목욕탕은 매우 깨끗하고 다양한 종류의 욕조가 있었어요. 온탕에서 몸을 풀고 냉탕에서 잠시 몸을 식힌 뒤 사우나에 들어가 땀을 빼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곳에서 편히 쉴 수 있다니 정말 좋다며 만족해했고 저도 이렇게 저렴하게 목욕과 사우나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 고 생각하며 즐겼습니다. 한참 동안 목욕과 사우나를 즐기고 나서 찜질방 내부에 마련된 휴게실로 가서 조금 쉬었습니다. 그곳은 커다란 온돌방처럼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여러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 쉬는 모습이었고 저희도 그곳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정말 제대로 힐링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저희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침대 대신 바닥에 깔린 매트와 베개를 제공해 주었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찜질방에서 지내면서 우리는 한국의 물가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저렴한 숙소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한국에서의 생활을 점차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편히 쉬면서 저희는 점점 더 답답한 생각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중국 중심적인 생각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특히 한국에서의 물가, 생활 수준,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들을 겪으면서 저희는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왜 한국이 중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원래 그렇게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로 여겨졌었고 물가도 저렴하고 생활 수준도 낮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고 경험한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물가가 비쌌고 생활 수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의 생활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왜 한국이 이렇게 나은 걸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과거에 중국과 비슷한 역사를 공유했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저희는 그런 한국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런 발전을 이룩했을까?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며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도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발전을 이루었겠지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중국보다 물가나 생활 수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원통하게 느껴졌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국이 더 나은 나라로 발전한 걸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중국보다 더 나은 점이 많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생각들이 뒤엉켜 더 이상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잘 조직된 나라였고 사람들은 상호 간의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마친 후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많은 것들이 달라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편안하고 질서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돌아오자마자 큰 차이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중국에서의 불친절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길을 묻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답해 주었고 길을 잘 몰라도 직접 데려다 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돌아와 보니 길을 물어보면 대답조차 하지 않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친절과 배려는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거리는 혼잡하고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지키며
질서를 잘 지켰지만 중국에서는 자주 소리 지르거나 심지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움에 빠르게 휘말리는 경향이 있었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의 질서 정연한 분위기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길거리에서의 싸움과 혼잡함이 상시적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중국의 거리 환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리나 공공장소가 깔끔하게 관리되고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도로와 거리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거나 도로 상태가 엉망인 곳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대도시 외곽 지역은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도로가 깨끗하고 교통이 원활한 반면 중국은 그에 비해 너무나 더럽고 도로가 잘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중국에 돌아오면서 한국에서 경험한 질서와 청결 그리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말 그리워졌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 그만큼 큰 변화를 겪게 만든 순간들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질서와 청결을 더 이상 쉽게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씁쓸해졌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오고 나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황제처럼 지냈냐? 고 장난스럽게 묻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들은 제가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과 달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을 설명할 때 저는 그저 물가가 비쌌고 생활 수준이 높아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학교에 돌아가 보니 학생들도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뭐 샀냐? 한국에서의 기념품은 뭐냐? 고 물어보며 기념품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뭘 샀겠어? 하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은 대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다. 한국 가서 뭐 먹었어? 라고 연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히 여행이나 기념품을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것이 질서 있고 효율적이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부족했고 그 차이를 느끼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에게 한국의 물가가 비싸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기념품이나 먹을거리를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느낀 질서와 배려, 그리고 생활의 효율성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고 사람들이 예의가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으며 저는 그저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편리하고 정돈되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이런 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을 따라잡기 어려운 부분이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을 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은 정말 중국보다 나은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자마자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특히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저에게 돌처럼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나라라고 말했을 때 제 동료 교사들은 저를 비웃으며 그런 말을 왜 하느냐, 중국이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다라며 나를 꾸짖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격렬했죠.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말을 한 것 자체가 마치 중국을 비하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동료들은 물론 학생들조차도 그 말을 듣고는 저에게 불만을 표하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왜 중국보다 좋다고 생각하냐? 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고 제가 한국을 더 나은 나라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점차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더 이상 한국이 중국보다 좋다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두려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중국도 좋은 나라야 라고 말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차마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나 물가가 비싼 점, 생활 수준이 높다는 점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나에게 자랑스러운 나라이지만 한국에서 겪은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낼 때마다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는 역사박물관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궁궐과 문화유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금성이 한국의 경복궁을 참고하여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이 곧 박물관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을 넘어서 중국의 역사와 유산을 높이는 동시에 한국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윗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자금성을 따라 했다는 말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경고를 받았고 몇몇 동료들은 그가 중국의 자긍심을 침해했다며 심각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파면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놓였고 그 이야기를 꺼낸 것만으로도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다시 정리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충격적이었고 많은 면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낫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지만 그 후 우리는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훌륭한 나라일 수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우리는 다시 중국이 한국보다 낫다는 생각을 고수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소국일 뿐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동안의 경험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이며 그 역사와 문화는 한국이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며 한국이 중국을 넘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한국의 발전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그저 한 소국일 뿐이라는 고정된 생각을 다시 강화하며 중국의 우위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한국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을 다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인 것은 변함없기 때문에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놓치려 하지 않거든요. 해외여행보다는 중국 여행을 하면서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일할 생각일 뿐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